그래요. 네. 자,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지나가 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회계의 개념 쪽에 다섯 번째 회계의 기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앞으로 이제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는데요. 첫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기업 실체의 가정. 자, 이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소유주와 기업은 독립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를 해야 된다.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보고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랬죠. 그 주위에 어떤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회계 단위.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본점이나 지점을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한다는 것이죠. 회계 처리는 주주 등의 입장이 아닌 기업 실체.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면은 그 주식회사 3일패션 입장에서 회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법인을 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이 법인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쓰다가 나중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썼는데 왜 어떤 놈이 왜 고발을 해? 그건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개인 사업자로 해야지.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저 학원에 수강료를 가져다가 제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댕탕 뭐 그걸로 뭐 술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저 회계상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돈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법인을 만들잖아요. 법인인데 법인 돈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바로 갚아야 돼요. 회계장부에 대표이사가 뭐 1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다. 이걸 장부에 기록을 하고 가져갔으면 괜찮아. 근데 내 돈이라서 뭘 이게 가지급금이야. 이게 내 돈인데. 하고서 내가 갔다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밥 사 먹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갚았어. 유용이 됩니다, 이게. 유용. 그래서 그거 안 갚고 버티다가 이거 감옥에 가는 수도 있어요. 고발 당해가지고 벌금 내고. 왜? 기업 실체의 가정을 몰랐어요. 기업은 소유주와 독립적이다. 여기는 이제 법인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인 기업. 개인 기업도 사실은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해요. 개인 기업도 사장님이 만약에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인출금.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요. 어떻게 담당자가 뭔가 만들어놔. 이거 사장님이 가져갔다는 걸 표시해야 되잖아요. 왜 인출금이라는 돈을 쓰냐면 이 개인 기업은 회사에 그 투자된 돈이 다 개인 거거든요. 개인 거. 근데 자기가 투자한 건 자기 회사에서 뭐 경리보는 미자 씨가 있다. 김미자 씨 나 돈이 없는데 50만 원만 주세요.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장부에다가 인출금. 사장님 인출금 4월 9일 날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으면 돼요. 나중에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얼마 가져갔는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법인 기업은 대표이사가 돈 달라고 그러면 가지급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는 그걸 가지급금 안 갚은다든가 아예 기장을 빼먹는다든가 이러면은 법적인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개인 기업은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걸 누가 고발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어차피 회계하고 안 하고는 뭐 지사정이고, 나중에 장부 기장 잘못했다고 이제 저 세법상 가산세를 낸다든가 이런 건 그렇게 되면 되는 문제지만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자, 기업과 소유주는 독립적이다. 이걸 우리가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기업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우리 회계 처리를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텐데요. 예. 기업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려면은 상품 판매용 화물차를 하나 사야 되겠어. 그래서 상품 판매용 화물차를 견적을 뽑아 보니까 3천만 원이래. 예. 그럼 3천만 원을 딱 샀습니다. 그러면 올해 3천만 원을 전부 다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에다가 3천만 원 화물차 구입비 3천만 원 이렇게 비용으로 떨지를 않아요. 왜냐? 아니 장사를 오래만 그 화물차 오래만 쓸 거야? 예. 이 화물차는 이제 나중에 감가상각비에서 배웁니다만은 내용 연수라는 걸 정해요. 내용 연수라는 거. 이 화물차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5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년으로 나누어요, 그거를. 자동차 구입 비용을 5년으로 나눠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예. 만약에 건물을 하나 샀다. 건물 같은 건 5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예. 뭐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 하면 50년도 쓸 수가 있고. 네. 뭐 좀 이렇게 뭐 좀 구조적으로 좀 약한 거가 이런 것도 한 20년은 쓸 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뭐 20년, 50년 이렇게 내용 연수를 정해 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비용을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합니다. 쪼개서 그런 것이 뭐예요? 뭘 전제로 한 거냐면 우리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3년 있다가 우린 폐업할 거야. 이걸 전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의사항에 보면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말이 나오고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의 회계 처리가 나온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회계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기업은 계속된다. 계속 기업의 가정. 다음에 세 번째 기간별 보고의 가정을 적용합니다. 기간별 보고.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 보고는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아직 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보고할 거야. 계속 사업을 할 건데 1년에 한 번씩은 다 어느 회사든지 보고서를 만듭니다. 회계 보고서를.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읽어보면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구분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주의해 보면은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요. 그러나 만약에 법인 같으면 정관에서 우리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을 회계기간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법인은 정관이 그 법인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관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모든 기업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회계보고를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정식적인 보고는 1년에 한 번 해요. 그러나 관심이 아주 투자자가 많은 상장 기업은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6개월에. 그리고 6개월이 아니어도요 국민기업처럼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 뭐 전자라든가 뭐 또 그 많은 관심을 보이는 우리 이천 지역으로 말하면 하이닉스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은요 분기는 몇 달이죠? 3개월. 3개월 단위로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영업이익 정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익이에요.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를 따지는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다들 관심이 많아요. 영업이익에.
영업 외적인 것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한국전력이 뭐 현대자동차한테 뭐 삼성동에 있는 그 한국전력 사옥을 몇 년 전에 팔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렸거든요. 그러면 그 해에 만약에 한전에서 그 건물과 토지가 장부 금액이 가령 1,000억으로 만약에 잡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자동차에다가 2,000억에 주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졸지에 그 해에는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이익이 얼마가 생겼어요? 1,000억이 발생했죠? 그럼 내년에도 또 1,000억이 발생할까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영업외 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외 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뭐냐? 영업적인 것만 계산해가지고. 영업은 뭘까요? 만약에 한국전력이다. 뭐 그러면은 그렇죠. 예. 전력 사용량에서 이렇게 전기요금 받아들인 게 그게 영업 매출액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 생산하는데 발전소 돌리는데 들어가는 원가 빼고 또 이렇게 검침 같은 거 하려면 검침원이 다 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 떼고 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빼고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 또 그 사무원들 돈 줘야죠. 그 다음에 각종 기계 유지보수 해야죠. 그런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전기 체크하러 다니는 뭐 직원들 급여 그런 걸 다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앞으로 어떤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예? 관리가.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본다는 것은 영업외 수익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옛날 사옥을 처분했다. 이런 것들이 이익으로 어느 해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팍 올랐어. 근데 나는 모르고 그 회사 당기순이익만 본 거야. 야, 이 회사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구나. 야,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4월 달이라서 이미 이 4월 오늘이 벌써 8일이니까 요즘에 뉴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경제 관련 뉴스에 삼성전자나 이런 그 하이닉스나 아니면 현대자동차에 우리나라에서 관심 받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막 방송에서 때려줍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라는 말을 무슨 말이냐? 2018년도 동기 1월부터 3월. 예. 우리가 지금 4월 초니까 영업이익 계산이 벌써 끝났어요. 예. 지금 이제 방송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019년도 실적이 어떠냐. 그래서 지난해 3개월 실적하고 올해 3개월 실적을 이제 무슨 지표로 확인을 하냐면 영업이익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높이려면 둘 중에 하나죠. 매출이 늘어나거나 원가가 줄거나. 예. 원가가 그냥 줄어요? 기술을 개발해야 원가가 줄죠? 매출이 그냥 늘어나요? 수출을 많이 해야죠. 예. 수출을 많이 안 해도 매출이 느는 수가 있어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환율. 예. 환율이 높아지면 똑같은 양을 수출했는데도 매출액이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한화로 표시하니까 우리나라는. 예. 한화로 표시하는데 외국에 수출할 때는 달러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예. 요거 모니터 이거 100달러에 팔기로 했어요. 100달러에. 내년에 팔 때 100달러 공급하기로 했어. 근데 계약을 할 때는 1달러당 그게 1,000원이었어. 예. 근데 팔 때 1,200원이 돼 버렸네. 예. 100달러가 똑같은 100달러가 아니에요. 예. 이제 한 1달러가 이제 1,2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배 매출액이 늘어버리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면.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증대했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가 줄어들었거나 그리고 이제 많은 지탄을 받지만 인건비를 줄이려고 구조조정을 해버리죠. 예, 구조조정.
KT 경영자들은 구조조정의 달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회장들이 바뀌면 뭐 그때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막 인원을 줄여버린대요. 왜 줄이려고 하겠어요? 영업이익을 높이려고.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영자는 인건비 줄여서 영업이익 높일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 하자. 종업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예. 아니면 야, 내가 해외 시장 개척할게 해가지고 뭐 유럽, 미국, 뭐 중국, 예, 아프리카 이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영업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자, 근데 예, 사람 인건비가 크긴 큽니다. 예,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 높이려고 그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적 구조조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정부는 싫어하는 거죠. 정부는 싫어해요. 예. 인적 구조조정 많이 하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회적 문제. 예. 국가는 막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기업이 이익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예. 국가는 세금은 거저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들이 한탄에 빠져요. 예. 한탄에 빠져. 아니 뭐 기업들은 돈 많이 벌고 정부도 세금 많이 걷는데 난 뭐야 이거? 예? 나 지금 이 일자리가 없어졌어. 이건 뭐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을 설득해서 그런 구조조정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예? 좀 사람을 좀 써. 근데 기업은 어떻게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예, 그런 좀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회계연도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 회계의 기본 과정 3개 기억하시겠죠? 예,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래 보기 중 회계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하면 해당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출제위원이 보기 하나만 딱 뭘 하는가 한 해 더 써주면 되잖아요. 문제 내기 쉽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박스에는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회계의 기간 개념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위에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림으로. 자, 지금 2019년도를 우리는 당기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당기 1사분기 실적, 영업 실적은 땡땡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딱 알아들을 때 당기, 올해 1사분기, 1월부터 3월 이렇게 딱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기 대비 이런 표현을 해요. 전기 대비, 전기, 작년 2018년을 전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이러이러한 어떤 반도체 시장의 어떤 침체 국면을 맞이해서 차기에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차기, 내년 2020년. 그래서 단기, 전기, 차기, 이 용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네, 분기를 말할 때는요, 1사분기가 1월부터 3월, 2사분기는 4월부터 6월, 3사분기는 7월부터 9월, 그리고 마지막 4사분기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3개월씩 쪼개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매 기에는요, 기초와 기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하면은 회계연도의 기초는 1월 1일. 예. 기말 하면은 회계연도의 기말은 12월 31일이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2월 시킨다는 말. 2월. 예. 여러분 통신 데이터 2월 해줍니다. 뭐 이런 거 경험하시죠? 네. 데이터 사용량 2월. 내가 이번 달에 1기가를 책정해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600메가만 썼어요. 그러면 400메가 남았으니까 이거를 5월 달로 2월 시켜주겠다. 2월이 그럼 바로
다음 기간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2월. 예. 평소에도 많이 씁니다. 이거 회계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2월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기 2월과 차기 2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전기 2월이라는 무슨 말이냐? 전기에서 넘어온 것, 즉 2월 된 것을 전기 2월. 전기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차기 2월은 뭐냐? 단기에서 차기로 넘기는 거. 예, 입장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단기 입장에서 보면 전기 2월 하면은 1월 1일 날 전기 거 넘어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차기 2월 하면은 12월 31일 날 차기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단기 입장에서 보면은 2018년에서 2월 된 것을 전기 2월이라 하고, 또 2019년 단기 입장에서 결산 때 기말에 가면은 또 차기로 넘겨야 되니까 차기 2월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재산은 전기에서 받아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또 계속 기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차기로 2월 시켜서 또 장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나 수익은 2월을 안 해요. 비용이나 수익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용 취급한다 그러면 너는 그냥 이번으로 끝이야. 그런 비용. 만약에 급여 2019년도에 우리 회사 인건비 급여 1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0억 내년으로 2월 해가지고 2020년부터는 10억부터 더해 나간다? 이런 계산 말도 안 되죠. 2020년에 급여 주는 건 또 다시 1원부터 또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2월이 없죠. 비용 같은 것은.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에 하이닉스가 매출이 만약에 1조였다. 매출액 1조. 그러면 2020년에 매출액을 따질 때는 그러면 1조부터 더해 나가가지고 1조 1,000만 원, 1조 2천만 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다시 새해가 되면 수익을 다시 10원, 20원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는 2월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 재산, 자산, 부채, 자본 이거는 꼭 2월을 합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그런 희망이 있죠. 해가 바뀌면 좀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 부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건 2월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계속 제로가 될 때까지는 2월. 그래서 전기 2월, 차기 2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가 말이죠. 여기 나오는 용어가 참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공부를 입문할 때 이런 용어가 좀 낯설다. 자꾸 이제 써먹어야 돼요. 써먹고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 입으로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회계의 가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또 계속 기업의 가정, 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계를 처리하다가 제가 회계는 이거는 발생주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회계 우리 재무회계는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발생주의. 이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회계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전제 조건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회계의 발생주의의 개념을 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발생주의. 무슨 어떤 의미냐면은 발생주의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옆에다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의 반대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 상대적 개념으로 현금주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사전 평가 문제에 보기 중에 이런 보기가 하나 제가 문제를 냈었는데
주식회사 설봉마트는 거래처 강남상해에 상품 55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예, 이때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했는데 보기 1번에서 딱 뭐라고 그랬냐면은 외상 판매는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판단이에요. 예, 현금주의는 뭐냐? 현금이 나갔거나 현금이 들어왔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아직 돈을 안 받았네?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어요. 예, 강남상해에서. 그러면 일주일 후에 돈 받고 장부를 쓰자. 이게 현금주의. 근데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로 안 해요. 발생주의로. 오늘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오늘 날짜로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을 해라 이거예요. 오늘 날짜로. 자, 그런 개념이 현금주의입니다. 아니, 발생주의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거래다 하는 것을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되는 매출 채권, 이 전문 용어가 막 나오죠. 예. 아까 외상 매출금이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예. 네, 매출 채권. 예. 뭐 채권 회수해 드립니다. 현수막 같은 거 붙은 거 보셨나요? 오죽 돈을 받기가 힘들면 채권을 회수해주는 전문 업체가 생겼어요. 예. 채권을 회수해 주려면 가서 막 겁도 줘야 되고, 면밀히 뒷조사를 다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을까? 어디 숨겨놓은 돈은 혹시 없나? 배우자의 어디 재산이 없을까? 막 이런 거 뒷조사 막 하는 회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의 돈 받아준다는 거. 파는 사람도 못 받아내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주겠다면 무슨 묘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쁜 묘책으로는 막 겁주기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뭐 좋은 거로는 그 사람을 이제 채무자라고 그러죠. 채무자. 채권의 반대가 채무자죠. 매출 채권은 개인적인 돈 빌려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출 채권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한 게 그게 매출 채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매출 채권의 외상 매출금 같은 거고, 매입 채무는 돈을 외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재료를 외상으로 사는 겁니다. 또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는 거. 이거 매입 채무. 매입, 구입하는 거죠. 구입을 외상으로 한 거. 이런 것 등의 개정 과목이 왜 있느냐? 바로 발생주의 회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제 개정 과목,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개정 과목이 뭔지도 아직 이 소개를 아직 못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사전평가 보니까 벌써 한 두세 분 빼고는 50점 이상 나오신 분은 개정 과목이 뭔지도 뻔히 아시는 분이에요. 설명하라면 설명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이거 회계 강의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알고는 있어. 나는 개정 과목 그거 들어보기도 했고 이미 알고 있다 하는 분이 여기 지금 대다수예요. 자, 이러한 개정 과목이 바로 발생주의 때문에 생긴 개정 과목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또 이제 비용 측면에서 또는 수익 측면에서 발생주의는 이렇게 현금주의하고 또 구분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자산과 부채에 관한 얘기했어요. 매출 채권은 자산이고 아까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그런 개념에서도 발생주의 개념이 있지만 수익이나 비용 쪽에서도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경영성과표를 만들어요.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19년 1월 1일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을 일시에 현금 지급을 했을 경우 2019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자동차 보험료를 2년씩 한꺼번에 주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어요. 1년치입니다. 1년치. 근데 이제 1년치가
만약에 오늘 4월 1일 날 계약을 하잖아요. 보험 계약을. 그러면 1년이면 2020년 3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만약에 120만 원을 줬다고 봐요. 1년치. 그러면 올해치는 얼마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60만 원?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보험료가 120만 원이에요. 자동차 보험료가. 응? 90만 원? 90만 원이죠. 90만 원. 올해치는. 제 계산이 틀렸나요? 맞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에 120만 원이야? 그러면 월할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꼴. 내년치가 몇 달 들어있어요, 여기에? 3개월치가 들어있죠? 내년 3월까지니까. 네, 그러면 120만 원에서 내년치 30만 원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90만 원. 그게 순수한 단기 보험료예요. 그런 계산을 우리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급할 때, 자, 보험료는 이제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총무과 직원은 전표에 입력할 때 그냥 4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 현금 120만 원 이렇게 그냥 전표 입력해요. 총무과에서는 발생주의 이런 거 몰라도 돼. 예. 현금주의로 그냥 돈 나간 대로 그냥 합니다. 그거를 누가 발생주의로 결산 때 조정을 해주느냐? 회계과에서. 네. 회계 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 보험증권은 전부 모아요. 예, 결산 준비해서 보험 관련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에 전부 업무협조 보내가지고 아니면 뭐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각종 보험 계약이 어느 한 화면에서 다 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기로 한다 그러면 전부 업무협조하면 돼요. 보험증권 다 가져라.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보험기간이 차기에 몇 월 달에 끝나느냐 해서 그것을 전부 계산을 해요. 그걸 전부 발생주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 결산 수정 분계 앞으로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계산하기 쉽게 그냥 2년치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2년치의 보험료가 20만 원이다. 돈을 언제 줬다고요? 2019년 1월 1일 날. 아주 판단하기 쉽게. 그러면 2년치가 2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10만 원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발생주의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현금주의는 돈을 2019년에 주었잖아. 그냥 2019년도에 보험료는 20만 원이고 2020년도는 보험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현금주의예요. 그러면 어느 게 유용하느냐? 이제 어떤 것이 유용한 회계 처리, 즉 이치에 잘 맞은 회계 처리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유용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 20만 원은 2년간의 보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 사고 난 것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20년 내년에 사고 나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용을 나눠서 처리해야죠. 나눠서. 이걸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 앞으로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생주의 때문에 회계가 좀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모든 게 이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품질. 품질 경영 시대가 요즘도 기업에서 그렇게 품질을 중요시 하고 있겠지만 마침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회사의 그 신입사원 시절에 그야말로 QC가 최고의 지상 과제였어요. QC. 막 그 QC 운동, 즉 품질 관리 운동, 품질 관리 운동이 무슨 국민 운동처럼 막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국 표준협회라는, 지금도 그 기관이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마포 공덕동에 있었습니다. KSA,
우리 KS라고 아시죠? 무슨 우리 어떤 공산품 같은데 KS 마크 붙여주잖아요. 전구에도 이런 게 있고. KS 마크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안심하죠. 이거는 최소한의 품질을 가지고 있구나. 예. KS도 못 땄어? 그러면 이게 왠지 믿음이 안 가요. 그게 한국공업표준협회가 그 품질 마크를 KS 마크를 평가해서 이 사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그 QC 품질 관리의 핵심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배워옵니다. 일본에서. 자, 아무튼 저도 그때 품질 관리 교육을 참 무수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맞다. 품질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우리 사람도 사실은 품질이 있습니다. 사람도. 내적 품질도 있고 외적 품질도 있고 우리 제품에도 외관 품질도 있고 내구성, 내부 품질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이런 품질 경쟁 시대, 품질 경쟁 시대. 너무 이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지겹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 이런 회계 분야에도요 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퀄리티, 회계 정보의 퀄리티를 중요시 해야 되는데 갖춰야 될 몇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회계 정보가 품질이 높아지려면은 세 가지 품질 특성이 중요해요. 세 가지. 자, 첫째, 목적에 잘 맞는 목적 적합성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괄호 2번에 다음 장에 보면 괄호 2번에 뭐가 있어요? 신뢰성. 신뢰성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괄호 3번이 그 바로 밑에 있죠? 비교 가능성.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회계의 질적 특성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이겁니다. 목적 적합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목적에 적합하냐? 뭐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하죠. 목적에 잘 맞는 회계 정보냐 이런 얘기죠. 목적에 잘 맞는 회계 정보냐.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 즉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적시성,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회계 정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 그러면 그 목적에 적합한다는 말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째가 예측 가치입니다. 예측 가치는 그 예제를 먼저 볼까요? 예제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의 이익은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측 가치의 하나의 예라는 거죠. 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가령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1사분기 영업이익을 하이닉스가 만약에 1사분기 영업이익이 2조가 났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 4분기에 2조가 났어 영업이익이. 그러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8조. 벌써 예측이 딱 가잖아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러나 3개월치 영업이익이 2조라니까 4, 4분기까지 가면은 8조 정도 되겠구나. 그게 예측 가치예요. 그럼 예측 가치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4월 달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줘야 빨리 예측을 하죠. 예, 빨리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왜 바꾸느냐? 8조야? 근데 작년에는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작년에 결산 자료가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12조로 발표가 났었어요. 12조. 야, 근데 지금 예측해 보니까 8조밖에 안 나오네. 영업이익에서 4조나 차이가 나? 안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예, 좀 더 다른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예, 그게 바로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요, 그 정보를 해독해가지고 액션을 취하잖아요. 액션. 그렇죠? 그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러니까 예측 가치하고 피드백 가치가 같은 목적 적합성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피드백 가치 한번 읽어볼게요. 제공되는 회계 처리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의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작년도 실적을 보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2조는 되겠지라는 판단하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놨는데 이번에 1,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그랬더니 내 의사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밑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떤 기업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년도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 해의 이익을 예측하였으나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 당해 연도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 해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하게 된다. 이 예에서 당해 연도의 보고 이익은 피드백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 설명이 더 오히려 이 피드백 가치에 더 가까운 겁니다. 이 예측된 정보, 예측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 목표 지상주의라고 좀 나쁜 표현으로, 목표 지상주의. 나는 목표를 향해서 갈 거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난 우리 가족을 보살필 시간도 없어. 밤새워서 일하고 죽으라고 회사만 난 전념할 거야. 퇴근도 안 해. 회사에서. 목적 지향적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측 가치가 그런 거예요. 예측 가치가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 4분기 실적을 4월 달에 지금 발표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이 되느냐. 안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 적합성에 그런 위험 요소는 좀 있는 거예요. 자, 예측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서 뭐를 한다?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적시성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적시성도 앞에 있는 피드백 가치나 예측 가치하고 서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하려면은요, 그 정보의 제공, 그 예측치가 적당한 시기에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을 한 5월 달쯤에, 어린이날쯤에 발표한다.
그러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졌어. 예. 5월 달이 되면은요, 이제 2달만 지나면 이제 반기 실적을 봐야 돼. 이미 1, 4분기 실적을 가지고 뭐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달 보름만 있으면 반기 실적 나올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지내놔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아빠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스킨십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저 아빠는 완전 투명 인간이야. 쟤네 엄마하고만 잘 지내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시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듯이 이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예측 가치는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죠. 여러분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예. 자, 3가지가 서로 다 통해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게 전혀 딴소리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 목적에 부합된 회계 정보로서의 질적 품질을 갖추려면은, 목적에 부합되려면은 이 3가지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시험에 대비할 때는 이 단어가 엄청 길어요. 안 외워져. 그래서 시험에 대비할 때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는요. 지금 오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외우면 딱 외워져요. 첫 자만 외우는 거예요. 첫 자만. 예피적. 예피적. 그러니까 왜 그걸 외우지? 시험에 그렇게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래 보기 중 목적 적합성이라는 회계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1. 예측가치 2. 피드백가치 또 3. 해놓고 다른 보기를 써놔요. 그리고 4. 적시성. 이렇게 하면 목적 적합성 예피적이지? 예피적. 예피적 첫자 그거 빼고 나머지 요건 답이다. 이렇게 골라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해 못하고 그냥 외운다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시험 볼 때 그냥 외워버려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차트로 예피적을 차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다음은 신뢰성. 우리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먼저 상충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충적인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빨리 내가 승진해야 돼. 우리 가정은 내가 포기할 거야. 그럼 회사에서 아주 짐 싸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실적을 올립니다. 그러면 실적 인정받아서 이제 진급은 다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아빠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빠 돈만 벌어줘서 학교는 다녔는데 이게 아빠하고 전혀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좀 억지 같지만 여러분들 너무 한쪽에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되는 게 생기죠. 여기서도 우리는 회계 질적 특성이 이 2개가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2가지가 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 지향적인 회계 정보가 있고 신뢰성 지향적인 회계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지 지나치게 낮으면 과락이 돼요. 과락. 여러분 무슨 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같은데
만약에 필기 과목이 만약에 3과목이 있다. 그러면 평균 60점이 합격입니다. 그러면서 안내에다가 괄학은 40점입니다. 이런 안내 받아보셨나요? 평균이 60점이면 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은 평균 80점이 나와도 불합격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회계 질적 특성도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가. 근데 신뢰성이 0점이고 목적 적합성은 100점이야. 이건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예,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상충적 관계는 있다. 예, 서로 잘 안 맞아요. 왜냐? 자, 한번 내용을 보면 됩니다. 신뢰성은요 굉장히 꼼꼼한 걸 따지는 겁니다. 예, 예측 같은 거 섣불리 안 하는 거예요. 예, 오직 결과만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오직 영수증에 의해서만 믿어주는 겁니다. 예. 자,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첫째는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왜?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해라 하는 건데 이것도 예를 먼저 보면 더 이해가 좋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표현의 충실성의 예에 뭐가 실려있냐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자, 아까 매출채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외상 매출권.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예. 근데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 외상 매출금이 5억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은 이미 그 회사 문 닫고 사장이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회사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어디 지리산으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뭐 필리핀으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고 일단 피하고 가죠. 예.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 사업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일단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겠죠. 자,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면 이 매출채권의 측정체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는 회계 처리를 배워요. 말이 어렵죠? 예, 대손 충당금. 회계 공부하신 분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배워야 돼요. 바로 이런 거.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산 때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없는 매출 채권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지기 어려우면 그냥 비율로라도 과거 데이터로 봐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 1%는 회수가 안 되는 편이야. 예.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의 1%를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라도 잡아놓는 거예요. 그것은 뭘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충실하게 표현하자 이거예요. 충실하게. 그 외의 이야기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가장 좋은 예가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이런 것이 표현의 충실성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라는 하위 질적 특성. 검증 가능하다. 굉장히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검증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만약에 이제 저런 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때가 돼가지고
팔고 남아있는 재고를 전부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바로 재고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모델이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저게 만약에 80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창고에 가서 딱 세보니까 재고가 10대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재고 자산 얼마예요? 800만 원. 김 씨가 와서 계산을 해도 800만 원 나와요. 이 씨가 가서 재고 자산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80만 원짜리 곱하기 10개 800만 원. 이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누가 판단을 해도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자, 근데 검증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는 한 모델이고 딱 해서 됩니다. 되는데 이게 재고가 맨날 저런 것만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조선업, 배를 만드는 제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배를 만드는 기업은 철판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이제 포항제철이나 무슨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 철판 많이 사다가 지금 싸놨을 거예요. 그 좀 만들다가 남은 것도 있고 지금 뭐 잘라놓은 것도 있고 그냥 원판 그대로 지금 아직 비닐도 안 띄워놓은 철판도 있을 것이고. 그럼 뭐 배 만드는데 철판만 쓰겠어요? 나무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 안에 장식해야 되니까. 나무도 많이 쌓여 있을 것이고. 온갖 자재, 뭐 저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의 재고를 평가합니다. 큰 일이죠. 큰 일.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재고를 회사가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은 1,000억이다라고 딱 조사를 해놨어요. 그러면 회계감사가 그 기업이 이제 조선업이니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회계감사 아까 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공인회계사의 표어입니다. 그게. 그 이제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 맡은 회계사가 가서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정말 비슷하게 그게 나와. 그게 뭐예요? 검증 가능성. 근데 회계사가 가서 보았더니 이 회사에서 완전히 뻥을 친 거예요. 철판도 가령 5mm짜리인데 이 사람들이 단가 적용한 것은 10mm짜리를 적용해놨어. 회계사가 큰 눈을 쫙 뜨고 보니까 졸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신경 좀 써서 봤더니 단가표 다시 조사해서 봤더니 근데 대충 눈 감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회사가 제시한 단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거는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다. 키로당 얼마입니다. 그래요? 수량 한번 볼까요? 수량 맞네. 단가표까지 속일 줄은 몰랐는데 철판도 단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모르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칠. 사실은 우리 재고가 요만큼밖에 안 돼. 돈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 한 10배 늘리자. 누가 알겠어? 잘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아주 중요한 분식회계예요. 남들 속이기 좋은 거.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계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계 보고서에다 뭐라고 씁니까? 이 회사는 주의할 사항이 매우 많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회사가 상장 법인이잖아요.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당해요. 이 회사 뭐가 문제예요? 신뢰성. 이 회사 발표하는 거 앞으로 못 믿어.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를 보겠어 앞으로. 그 회사 주식을 제대로 판단해서 산 게 아니라 이게 속아서 산 것 같아. 그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니까 한국거래소에서 퇴출을 시키죠. 그 이제 요새 이제 그 3월 달이 주주총회가 이제 끝나고 그 무렵이 뭐예요? 바로 회계 보고서가 같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런 기업이 올해는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퇴출당하고 이런 기업도 우리가 소식을 다 못 들어서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 이 신뢰성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누가 계산해도 똑같거나 비슷하게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중립성이에요. 어느 편에 서서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어느 편에 서서. 특히 우리가 봉급을 주는 사람이 이제 경영자다 보니까 사장님 입맛에 맞는 회계 처리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예. 어느 편의에 서서 편애하는 그러한 회계 처리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바로 뭐다?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표현을 충실하게 해라. 검증 가능해야 된다. 엉터리 숫자는 안 된다 이거죠.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신뢰성과 관련이 있죠. 딱 말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만약에 아래 보기 중 신뢰성에 해당되지 않는 질적 특성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목적 적합성에 있었던 보기를 하나를 여기다 딱 끼워 넣는 거예요. 1. 예측가치 2. 표현의 충실성 3. 검증 가능성 4. 중립성.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성? 예, 신뢰성하고 가까운 단어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표현을 충실하게 했다? 믿을 수 있어. 검증? 가능성? 아,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신뢰적인 거야. 중립적인 거? 아, 이거 중립적인 사람은 신뢰가 가지. 예측가치? 좀 예측가치 신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바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교 가능성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는 중요합니다. 왜? 회계 정보는요, 비교 가능했을 때 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아까 앞에 있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는 중요하다고 하지 않지만 나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 가능해야 된다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있어요. 기업 간의 비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별 비교가 있어요. 기간별 비교. 네. 자,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 이게 우리 회사만 회계를 잘해서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외적인 걸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실체간이다 하면은요, 같은 동종 업체 간에 기업과 기업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나는 전자 쪽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다. 그러면 만약에 전자회사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삼성전자의 회계 정보하고 하이닉스하고 S사하고 H사를 이제 비교를 할 때 두 회사의 비교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이 같아야죠. 예. 그러면 두 회사가 다 상장 법인이네요. 상장 회사예요. 그러면 국제 회계 기준 적용했겠죠. 예. 그러면 회계 기준은 같다고 쳐요. 근데 이게 과연 1대1로 비교가 되느냐? 불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이 S사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예, 가전제품, 반도체 말고도 많은 사업을 하죠. PC까지 팔아요. PC까지. 저런 것까지 팔아요. 저런 거. 저기 뭐죠? 네. 저기. 네, 공기청정기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 범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비교하려면 반도체만 딱 끊어서 비교를 해야 돼. 예, 반도체만 딱 끊어서.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 간에 비교하려면은 회계 처리 기준과 업종, 예, 이런 게 동일했을 때 그게 제대로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비교라는 건 그거예요. 한 회사 내에서 보더라도 전기와 단기를 비교를 할 때 손익계산서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더존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 조회를 해보면요, 딱 두 줄로 나와요. 여기 전기는 오른쪽에, 왼쪽에 단기. 예, 여기에 이제 계정 과목. 아이고.
예, 해가지고 개정 과목 쓰고 단기, 전기 나란히 만들어집니다. 나란히 전기하고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은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려면은 회계 기준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돼요. 예, 회계 기준을.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 여기 FET 1급에서는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세무에 가면은 예, 회계 변경이라는 거에서 나오는데 회계 변경에서는 이제 정책적 변경이냐 단순한 변경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비교 가능성은 회계는 일괄성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막 그 격리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자 우리 회사 올해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우리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자. 작년까지는 복리후생비로 했는데 회계팀장이 바뀌더니 그걸 세금과 공과로 하라고 직원들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버렸어. 그러면 전년도 복리후생비하고 이 단기의 복리후생비가 비교가 의미가 있어지나요? 의미 없어. 예. 굉장히 큰 금액이 다른 계정 과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부로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한번 직원들의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면 특별하게 무슨 법률에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야 너희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해 그런 거 아니라면 그대로 가야 비교 가능한 회계 자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예, 이것이 회계의 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에 딱 정리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첫 시간인데요. 정말 열심히 아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9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